해질녘의 빛이 낡은 임대 아파트의 좁은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함께 오래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강서연은 달아빠진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의 등 떡들 뒤 거실에서는 낡은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 박지훈과 시어머니 박 여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서연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그들의 귀에 닿지 않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귀한 아들이 저녁으로 또 저 시래기 같은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다니. 박 여사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운명에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툭 던지듯 말했다. 명백히 서연을 향한 말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편 지훈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거들었다. 엄마, 뭘 기대해? 저 여자 능력으로 차릴 수 있는 게 뻔하지. 이 집 월세도 간신히 내는 판에. 아, 지겨워. 맨날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 그들의 대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등에 꽂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그녀는 무심하게 두부 한 모를 썰어 끓는 찌개에 넣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고 정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냉소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 지난 1년간 그녀가 연기해온 역할이었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아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순응하는 여자.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아우라그룹의 회장 강서연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 좁고 허름한 아파트 안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식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콩자반이 전부였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다야 고기 한 점 없어. 미안해요. 오늘 장볼 돈이 빠듯해서.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지우는 숟가락을 밥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돈! 돈? 당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것밖에 없어. 내가 이딴 밥 먹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친구놈들은 아내 잘 만나서 매일같이 외식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편을 들었다. 예, 서연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지훈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우리 지훈이가 너같이 보잘것없는 애 만나서 고생하는 것만 보면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능력이 없으면 살림이라도 잘하든가 아니면 싹싹하기라도 하든가.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며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마치 먼 행성에서 지구의 미개한 생명체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녀는 눈앞에 두 사람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의 천박한 언어, 이기적인 표정,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분출.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였다. 3년 전, 그녀는 박지훈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우연히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그는 소탈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대기업의 압박과 치열한 상속 전쟁에 지쳐있던 서연에게 그의 평범함은 신선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와 연애를 했고 가족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다. 아우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환상은 결혼과 동시에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이를 구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게으른 남자였고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과 며느리에 대한 이유 없는 경멸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서연이 가져온 결혼 자금이 바닥나자 그들의 본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서연이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결혼은 완벽한 실패작이었고, 이제는 이 실패를 어떻게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마지막 연극을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벽하게 가난한 아내가 되어 그들의 본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로 한 것이다. 이 1년간의 기록은 그들이 다시는 그녀의 인생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 순간, 서연의 주머니에 있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훈과 박 여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복도로 향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최 비서.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허름한 아파트의 무기력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의 냉철한 지배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지훈과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직장은 이 아파트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부. 월급은 최저시급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물론 그 회사 역시 아우라그룹의 위장자 회사 중 하나였고 경리부 직원은 그녀가 만들어낸 가상의 신분이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저 멀리. 여의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 아우라 타워였다. 저 건물의 최상층.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그곳이 그녀의 진짜 자리였다. 버스는 아우라 타워를 한참 지나쳐 낡은 공단 지역의 초입에 멈춰섰다. 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다른 직장인들 틈에 섞여 허름한 빌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5층에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어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던 최 비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업무용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보안폰이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최 비서, 자료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 된장찌개를 끓이던 아내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모두 준비하여 회장님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지난 3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그리고 그가 최근 접촉하고 있는 인물들의 신상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했어. 특히 그 인물들에 대한 심층 보고서는 따로 정리해서 오늘 오후까지 내 집무실 태블릿으로 보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지사에서 추진 중인 M&A 건에 대해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허름한 아파트의 풍경이 사라지고 복잡한 국제금융시장의 데이터와 그래프가 펼쳐졌다. 그녀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고 최 비서는 막힘없이 보고를 이어갔다. 10분 남짓한 통화 동안 그녀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거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시들을 내렸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보안폰의 전원을 끄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평범한 격리사원 김민지 씨로 돌아왔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는 척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가 지루한 업무에 지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세상을 조율하는 데서 오는 미세한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한쪽 세상에서는 남편이라는 이름의 기생충과 그 어미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 세상에서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두 세상의 간극은 너무나도 거대했지만
서연은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베풀었던 최소한의 온정, 그녀가 제공했던 경제적 기반, 그리고 강서연의 남편이라는 헛된 타이틀까지도.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확인이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강서연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서연은 도시락을 싸왔다며 거절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어젯밤 자신이 만든 차가운 김치 볶음밥을 기계적으로 씹었다. 음식을 넘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꺼내 아우라타워 최상층 집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 넓고 고급스러운 집무실은 주인을 잃고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이 아득했다. 저곳이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적은 외부의 경쟁 기업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기생하고 있는 내부의 적이었다. 서연은 밥을 다 먹고 도시락통을 정리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공장 건물의 회색 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흐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현재 상황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먼지 구름 너머에는 분명 푸른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곧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이 모든 것을 씻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 바람은 바로 그녀 자신, 강서연이 될 것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최 비서가 보내온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아파트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다시 무기력한 아내의 가면 뒤로 숨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소파에는 지훈과 박 여사가 늘어져 있었다. 집 안은 과자 부스러기와 벗어놓은 옷들로 어질러져 있었다. 이제 와, 돈 버느라 고생이 많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메뉴가 뭔데 어제 그 거지 같은 된장찌개는 아니겠지? 지훈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빈정거렸다. 서연은 대답 없이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이 소파 옆에 놓인 백화점 쇼핑백을 스쳤다. 그녀가 출근한 사이에 쇼핑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분명 그녀의 카드를 썼을 터였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장을 보기 위해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현금이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서연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녁은 없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식탁 위에 뒀던 돈도. 그 순간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던 지훈과 박 여사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이 아니라 짜증과 분노였다. 연극의 제1막이 끝나고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연의 조용한 말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의 요란한 소음이 갑자기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박지훈과 박 여사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에게 박혔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미안함이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안락한 저녁 시간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노골적인 짜증이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뭐라고 돈이 없어? 당신. 그 얼마 안 되는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 어디다 흘리기라도 한 거야. 아니면 누가 훔쳐가기라도 했어.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그의 목소리는 서연을 질책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는 듯이. 박 여사 역시 아들의 기세에 힘을 보태며 혀를 찼다. 쯧쯧쯧.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 없는 집 애들이 돈 귀한 줄 모르는 법이야. 어쩌면 지가 어디다 꽁쳐놓고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하는 건지도 모르지. 안 그러니 얘 너 우리 몰래 비자금이라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더욱 악의적이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곧 서연의 잘못이라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듯했다. 서연은 그들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이 침착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지훈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왜 대답이 없어? 꿀먹은 번거리야. 돈이 어디 갔냐고 묻잖아. 지훈이 언성을 높이며 한 발 더 다가섰다. 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돈은 오늘 아침까지 분명 식탁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고요. 그런데 거실에 있는 저 백화점 쇼핑백은 오늘 처음 보는 거네요.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다. 단지 마른 목소리로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사실의 연결고리는 너무나 명백해서 지훈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래, 내가 썼다 어쩔 건데 이 집 가장이 나야. 너야 내가 내 돈 좀 썼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는 당당하게 소리치며 소파 옆에 있던 쇼핑백으로 가 안내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제법 화려한 디자인의 손목시계였다. 지우는 그것을 자신의 손목에 차 보이며 과시하듯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거 봐. 어때 나한테 아주 잘 어울리지? 내 친구들은 다 이 정도는 차고 다녀. 이게 다 내 이미지 투자인 거라고. 알아. 내가 밖에서 기죽고 다니면 당신 체면도 깎이는 거야. 박 여사가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다. 옳지. 우리 아들 잘 샀다. 아주 잘 샀어. 남자는 자고로 시계랑 구두가 좋아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안 보지. 예. 서연아, 넌 아내라는 애가 남편 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고작 그 돈 몇 푼 가지고 쪼잔하게 굴래. 서연의 시선이 지훈의 손목에 있는 시계에 머물렀다. 전문가인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명품을 어설프게 따라한 싸구려 짝퉁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하지만 그 가격조차도 현재 이 가난한 가정의 형편에는 터무니없는 사치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다. 책임감의 부재, 현실 감각의 마비, 그리고 뻔뻔함의 극치.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시계. 제 2달치 월급보다 비싸 보이네요. 우린 지금 월세도 2달이나 밀렸어요. 그리고 그 돈은 이번 주 우리 세 식구 식비였고요. 이제 우린 뭘 먹고 살아야 하죠?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조곤조곤 따지는 그 말투가 지훈의 자존심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특히 그녀는 가장이라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줄 수는 없나요? 뭐라고?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평소에는 죽은 듯이 순종적이던 아내가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야, 강서연.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너까짓 게 뭔데? 월급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하는 거야. 네, 본부는 남편인 나를 내조하는 거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다. 쿠션은 서연의 발치에 힘없이 떨어졌다.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위협이었다. 박 여사가 기름을 부었다. 어머,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게 남편한테 할 소리니 지훈아. 저런 애는 처음부터 버르장언을 단단히 고쳐놨어야 했어. 그러니 애도 못 낳는 거가 아니야. 속이 저렇게 차갑고 메말랐으니 씨가 붙을 리가 있나.
제대로 된 여자라면 남편의 야망을 자랑스러워하고 뒷바라지할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돈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쯧쯧. 내가 널 잘못 들였어. 잘못 들였어. 애도 못 낳는다는 말. 그것은 지난 2년간 시어머니가 서연을 공격할 때 사용하던 가장 저급하고 날카로운 무기였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모든 것을 서연의 탓으로 돌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다. 지금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다. 그녀는 이 모든 언어폭력과 모욕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데이터로 저장했다. 이것들은 훗날 법정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쳐다보았다. 경멸도, 분노도 아닌 텅 빈 눈으로 마치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 지훈과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잠시 후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박 여사의 투덜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작고 창문도 없는 골방.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면이 벗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보안폰을 꺼내 최 비서가 보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박지훈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금융 기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정체불명의 소액 대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들. 그녀가 결혼 자금으로 주었던 돈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곳에서 전부 탕진된 상태였다. 오늘 산 시계 역시 그녀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것이었다. 손목시계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지훈이라는 인간의 총체적인 파산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기심, 무책임, 허영심, 그리고 폭력성. 그녀가 확인하고 싶었던 모든 데이터가 오늘 밤 완벽하게 수집되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이 거짓된 관계에 생긴 작은 균열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거대한 단층으로 변했다. 더 이상 봉합은 불가능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차갑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단 한 줄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게시.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빼앗은 돈으로 산 싸구려 시계를 보며 만족스러운 잠에 빠져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밤은 그리 길지 않을 터였다. 서연이 계획한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가장 큰 욕망, 즉 돈을 이용해 그들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심장부 아우라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밤새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정갈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광활한 사무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어젯밤 좁고 어두운 골방에서 분노를 사귀던 강서연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이곳에는 아우라그룹의 절대 군주 강서연 회장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거대한 책상에 앉아 밤새 업데이트된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최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서 필요한 정보들을 간결하게 브리핑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적대적 M&A 시도는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어젯밤 사이
그들은 자회사인 아우라바이오의 지분을 추가로 5% 확보하여 현재 총 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아우라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위기였다. 타이탄 인더스트리는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신흥 재벌로 그들의 공격적인 사업 방식은 업계 전체의 공공의 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가 아우라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인 아우라바이오가 된 것이다. 서연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이 사진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대부분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호 지분 확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부는 타이탄 측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리석군.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2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회의실에 모인 늙은 임원들에 대한 싸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방어는 곧 패배의 시작이며 맹수 앞에서의 협상은 스스로 목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형이 그녀의 발 아래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작아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박지훈이 아직도 단잠에 빠져 있을 허름한 아파트가 있을 터였다. 최 비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30분 후 아우라 타워 최고층 전략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상석에 앉은 강서연이었다. 상황은 다들 보고받았을 테니 시간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타이탄의 공격을 막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한 명의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현재로서는 우리의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고 시장에 풀린 주식을 최대한 매입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겠지만 또 다른 임원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타이탄은 이미 작정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면 그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를 겁니다. 소모전으로 가면 우리에게도 큰 출혈이 불가피합니다. 회의는 지지부진했다. 모두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누구도 타이탄의 허를 찌를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들의 논쟁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임원들은 더욱 초조해졌다. 마침내 모든 발언이 끝나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여러분은 지금 맹수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는데 울타리를 더 높이 쌓을 궁리만 하고 있군요. 왜 맹수의 목을 물어뜯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까?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손짓하자 최 비서가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를 띄웠다. 타이탄 인더스트리는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M&A 시도는 아우라 바이오를 인수해 단기적인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주가를 부양하려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약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타이탄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작은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에르메스 테크, 타이탄이 생산하는 모든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곳이죠. 이 회사는 아직 비상장 기업입니다.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우리는 아우라 바이오를 방어하는 동시에 에르메스 테크를 인수할 겁니다. 타이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노리는 겁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방어 대신 역공, 그것도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리는 대담한 전략이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에르메스테크의 오너는 업계에서도 유명한 고집불통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대기업의 인수 제안을 모두 거절해왔습니다. 그건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최 비서, 당장 에르메스테크의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오너의 개인적인 성향,
가족관계, 숨겨진 부채까지 이 세상에 돈과 자존심으로 넘어오지 않는 인간은 없어. 그녀의 말은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들 앞에 젊은 여성 회장이 얼마나 냉철하고 무서운 전략가인지를. 강서연의 지휘 아래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함대는 즉시 방향을 틀어 적의 심장부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한 구석에 위치한 허름한 PC방. 박지우는 희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게임이라도 한 듯 피곤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 역전을 위한 한 방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아우라 그룹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는 아내 강서연이 다니는 회사가 아우라 그룹의 하청에 하청을 받는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망상 속에서 그 작은 연결고리는 거대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아우라 바이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자회사라던데 여기에 어떻게든 발만 들여놓으면. 그는 인터넷을 뒤져 아우라 바이오 인사팀의 중간 관리자급 직원의 이름을 알아냈다. 김동현 과장. 그는 김 과장에게 보낼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다. 내용은 가관이었다. 변변한 경력 하나 없는 이력서는 과대포장으로 가득했고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이 업계에 숨은 인재이며 아우라 그룹의 내부 사정에도 밝다는 허무맹랑한 암시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다. 비록 지금은 작은 회사에 있지만 제 아내 또한 아우라 그룹의 협력사에서 근무하며 그룹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장이 김 과장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내가 있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든 아우라와 연관된 곳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신을 안정적이고 관계 있는 인물로 보이게 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의자에 몸을 깊게 묻었다. 이제 공은 던져졌다. 그는 곧 아우라 그룹의 멋진 빌딩으로 출근하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한편 타이탄의 공격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한 아우라 바이오의 사무실. 인사팀의 김동현 과장은 쏟아지는 업무에 정신이 없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메일과 연락은 보안팀의 감시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때 그의 메일함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된 이력서 한 통이 도착했다. 김 과장은 황당한 내용에 헛웃음을 지으며 그냥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프로토콜에 따라 발신자의 이름과 내용을 보안팀에 보고했다. 협력사 직원의 남편, 내부 사정에 밝다고 주장함. 몇 분 후 이 보고서는 아우라 그룹의 중앙 보안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플래그 처리되었다. 시스템은 박지훈이라는 이름과 그의 아내 정보, 김민지, 누리테크 소속을 즉시 연결시켰다. 그리고 그 김민지는 강서연 회장의 위장신분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했다. 경고등이 번쩍였다. 이 보고서는 최우선 순위로 분류되어 회장 비서실의 최비서에게 직통으로 전달되었다. 그날 밤 아우라 타워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연은 에르메스테크 인수 전략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최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박지훈이 보낸 우스꽝스러운 이력서와 그의 연락 시도에 대한 보안팀의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얼음장같이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피어올랐다. 자신이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것도 가장 어리석고 하찮은 방식으로. 참 구제불능이군. 서연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최 비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최 비서, 네, 회장님, 김동현 과장에게 지시해. 저 미끼를 물라고. 아주 흥미로운 인재인 것처럼 관심을 보이는 척하라고 전해. 나는 내 남편의 망상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끝이 궁금해졌어. 최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눈에는 젊은 회장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함께 그녀의 계획에 걸려들 가련한 벌레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스쳐 지나갔다. 박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판에 오른 줄도 모르고 곧 손에 쥐게 될 기회에 감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를 정상으로 이끄는 동아줄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덫이었다. 박지훈이 아우라 바이오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회신을 받고 며칠이 지났다. 물론 그것은 강서연의 지시 아래 완벽하게 조작된 미끼였지만 지훈은 자신이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착각에 빠져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 그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거만해졌고 아내를 향한 경멸은 이제 동정심마저 섞인 형태로 변모했다. 너 같은 여자는 평생 이해 못할 세상으로 내가 곧 가게 될 것이라는 식이었다. 이러한 아들의 성공에 가장 고무된 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그녀는 아들이 곧 대기업의 일원이 되어 자신을 호강시켜 줄 것이라는 핑크빛 미래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와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며느리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주말을 맞아 모든 친척을 집으로 불러 모아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 화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아들의 취업 예정을 과시하는 것. 둘째는 그 화려한 배경 앞에서 강서연을 철저히 짓밟아 놓는 것이었다. 기회에 서연아, 이번 주말에 집에서 큰 잔치를 열 거다. 저녁 식탁에서 박 여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연이 잠자코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지훈이 좋은 소식도 있고 하니 큰어머니 댁 식구들이랑 고모네 식구들 다 오시라고 했다. 네가 음식을 좀 장만해야겠다. 갈비찜이랑 잡채, 해물파전 같은 거. 알지, 손님상에 올릴 거니까 재료 아끼지 말고 푸짐하게 해야 한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머님, 아시겠지만 그만한 음식을 장만할 돈이 없어요.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돈? 넌 정말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걱정 마라. 이번 음식 재료비는 내가 특별히 내주마. 그녀는 마치 큰 자선을 베푸는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 박 여사가 며칠 전 서연의 이름으로 몰래 소액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비서의 보고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연의 빚으로 서연을 모욕할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잔치는 그녀의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무대가 될 터였다. 그들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들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정성껏 준비할게요. 서연의 순종적인 대답에 박 여사와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놓인 거대한 덫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잔칫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주말 아침, 낡고 비좁은 아파트는 이른 시간부터 부산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혼자서 다듬고 볶고 끓여냈다. 박 여사와 지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훈수를 둘 뿐이었다. 갈비찜에 간장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니니 색깔이 너무 진하잖아. 잡채에 시금치는 좀 더 넉넉하게 넣어야지. 그래야 보기에도 좋고. 서연은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M&A 전략과 눈앞의 갈비찜, 양념 비율이 동시에 계산되고 있었다.
이 기묘한 이중생활은 이제 그녀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좁은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서연은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내어놓고 술을 따르고 빈 그릇을 치워야 했다.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나 다름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인공인 박지훈에게로 쏠렸다. 박 여사는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아들의 성공담을 부풀려 떠들어댔다. 우리 지훈이가 이번에 아우라 그룹에 스카우트 됐지? 뭐예요? 그것도 핵심 자회사인 아우라 바이오에서요. 거기서 우리 지훈이 능력을 알아보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셔가기로 했답니다. 호호호. 스카우트라는 말에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우는 쑥스러운 척 어깨를 으쓱하며 술잔을 받았다. 아이고, 형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도련님, 이제 출세길이 활짝 열렸네요. 나중에 저희도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첨과 칭찬이 난무하는 동안 아무도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땀 흘리는 서연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초라한 행사액이 이 화려한 성공담에 어울리지 않는 흠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마침내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고모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근데 세아가,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지훈이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도 남편 기 좀 살리게 번듯한데 취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이거 아니야.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고모님, 쟤한테 뭘 바라세요?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가서 최저시급이나 겨우 받고 있는 애예요.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그러니 우리 지훈이가 저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어머니가 혀를 차며 거들었다. 어머, 세상에. 사돈댁에서는 대체 뭘 보고 딸을 시집 보낸 거래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집안 살림이라도 야무지게 하든가 아니면 싹싹하게 시부모라도 잘 모셔야지. 내가 보니 쟤는 둘 다 아닌 것 같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서연에게 쏟아졌다. 그들은 서연을 앞에 두고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마음껏 험담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묵묵히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들의 얼굴, 말투, 비열한 눈빛까지. 그녀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녹화 장치처럼 이 모든 모욕의 순간을 저장했다. 공격의 화살은 곧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향했다. 그런데 둘은 결혼한 지 꽤 되지 않았나. 아직도 애소식이 없는 걸 보면 혹시 세아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마세요. 속이 터져요. 저렇게 몸도 차고 정 없는 애한테 애가 들어설 리가 있나요? 대를 이어야 할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쳐들어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순간 거실에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서연의 아랫배를 향했다. 그것은 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었다. 지우는 아내를 변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술잔만 비웠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몸이 차가운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서늘해서 좌중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었다. 박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들 앞에서?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나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끝장내기 직전의 마지막 평온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경멸과 함께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그 눈빛을 마주한 친척들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늘 기죽어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어릿광대가 된 듯한 기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잔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집 안에는 전쟁터처럼 음식물 쓰레기와 빈 병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 여사와 지우는 소파에 널브러져 만족감에 취해 있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오늘 아주 제대로 망신을 줬네. 이제 제 분수를 좀 알겠지. 박 여사가 흡족한 듯 말했다. 지훈이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내가 아우라 들어가면 저런 여자랑은 급이 달라지는 건데 미리미리 교육 좀 시켜둘 필요가 있었어.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오늘 그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판사가 내릴 최종 판결문에 기록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연은 묵묵히 뒷정리를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등 뒤로 TV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기업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아우라 타워가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었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이 떠올랐다. 서연은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의 이 모욕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불태워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냉혹한 심판뿐이었다. 그들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친척들이 모인 잔치에서 한껏 어깨가 으쓱해진 박지훈이었지만 그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우라 바이오의 인사팀 과장이라는 자와 연락이 닿은 지 일주일이 넘도록 구체적인 면접이나 채용 제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처음의 흥분은 점차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 박지훈님의 가치를 몰라보고 말이야. 지훈은 소파에 드러누워 천장을 향해 불평을 쏘아붙였다. 그의 옆에서 과일을 깎던 박 여사가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다. 큰 회사라 그런지 일 처리가 영 느리네. 우리 아들 같은 인재를 당장 모셔가도 시원찮을 판에 엄마,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나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발한 그러나 지독히 어리석은 계획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입사 지원을 하는 평범한 구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특별한 정보를 가진 선택받은 존재였다. 아우라 그룹이 자신을 채용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경쟁사에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마디로 산업 스파이 행세를 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굳게 믿었다. 자신이 가진 가치를 증명하고 동시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묘한 한 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 그가 가진 정보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의 상상과 허풍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지우는 곧장 PC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락했던 김동현 과장에게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다. 이번에는 내용이 사뭇 달랐다. 김동현 과장님께 저의 가치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 추가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귀세에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가 아닙니다. 저는 귀세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혹은 반대로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움직임에 대해 귀사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메일은 노골적인 협박에 가까웠다. 지우는 이 메일을 보내고 나서 만족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우라 측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하지만
그 반응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훈의 메일은 즉시 최 비서에게 보고되었다. 최 비서는 그것을 그대로 강서연에게 전달했다. 서연은 메일 내용을 훑어보고는 얼음 같은 미소를 지었다. 벌레가 스스로 거미줄로 기어 들어오는군. 좋아. 김 과장에게 지시해.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하지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척하며 그를 만나라고. 장소는 청담동의 호텔 엘루이 스카이 라운지로 하지. 그곳은 우리가 통제하기 쉬우니까. 서연의 지시는 신속하게 김동현 과장에게 전달되었다. 김 과장은 서연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지훈에게 회신을 보냈다. 박지훈 선생님,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에.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엘루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뵙는 것이 어떨는지요? 호텔 엘루이. 지훈은 그 이름을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역시 만나는 장소부터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옷장에서 가장 비싼 물론 유일한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듬뿍 발랐다. 그는 약속 장소인 스카이 라운지로 향하며 자신이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김 과장이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과장은 강서연의 지시에 따라 약간은 초조하고 긴장한 듯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오? 박지훈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보안이 중요한 사안이라 이렇게 밖에서 뵙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김 과장님의 신중함, 마음에 드는군요. 지훈은 거만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앉은 테이블은 창가 구석 자리로 완벽한 전망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다른 손님들로부터는 철저히 분리된 곳이었다. 테이블에 작은 꽃병과 냅킨 홀더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은 아우라 타워 회장실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김 과장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보내주신 메일, 타이탄 인더스트리에 대한 정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훈은 목을 가다듬고 자신이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정보와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아우라 바이오에서 지금 개발 중인 신약 AB301 그거. 임상 3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속으로 기가 찼지만 겉으로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럴 리가요. 그건 극비사항인데 어떻게... 지우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제가 듣는 귀가 좀 많아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타이탄 인더스트리가 바로 그 AB301과 거의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을 개발 완료해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우라가 신약 개발 실패를 공표하는 순간 타이탄은 시장을 독점하게 되겠죠.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AB301은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며 순항 중이었고 타이탄은 그 기술의 근처에도 오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훈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김 과장은 그의 말을 모두 믿는 척 연기했다. 세상에... 박 선생님, 이 정보는 정말 엄청나군요.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저희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렇겠죠. 지훈은 턱을 치켜들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박지훈을 잡으면 이 정보를 막고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우라가 저의 가치를 몰라본다면 글쎄요. 타이탄 인더스트리에서는 저 같은 정보원을 아주 환영할 것 같은데요. 마침내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산업 스파이 행세를 넘어 이제는 명백한 공갈과 협박이었다. 이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김 과장은 땀을 닦는 척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정보는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지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제 아내가 몸담고 있는 곳도 아우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서 말이죠. 세상에는 공식적인 보고 라인 외에도 수많은 정보 경로가 있는 법입니다. 그는 아내를 팔아 자신의 허풍에 신빙성을 더했다. 그 순간 아우라 타워 회장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강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마 아주 좋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희망을 잔뜩 불어넣어준 뒤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지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최고급 호텔 커피를 음미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저녁, 최 비서는 강서연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오늘 있었던 만남의 전체 영상, 파일과 녹취록을 올려놓았다. 서연은 말없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남편은 역겨운 허영심과 무지로 가득 찬 채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게으르고 무능한 식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배신자였다.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그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였다. 영상이 끝나자 서연은 최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 자가 당금에 좀 더 취해 있도록 내버려둬. 알겠습니다. 그럼 김 과장을 통해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법무팀에는 이 자료들을 모두 넘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혐의가 무엇인지 검토하라고 해. 산업 스파이 미수, 공갈, 협박,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찾아내.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박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잠들 것이다. 하지만 그 거미줄을 친 존재는 이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박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우라 바이오의 김 과장으로부터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받은 이후 그는 이미 자신이 아우라 그룹의 임원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했다. 더 이상 구직 사이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낮에는 주로 고급 카페나 백화점을 어슬렁거리며 상류층의 삶을 예행 연습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 강서연을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화려한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 곧 정리해야 할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했다. 거기 물 좀 떠. 와, 목이 마르네. 옷은 왜 아직도 그런 싸구려만 입고 다녀 내 체면이 있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박 여사 역시 아들의 성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하는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들은 둘만의 달콤한 망상 속에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자신의 집무실 CCTV를 통해 지켜보던 강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충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서연은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최 비서, 누리테크 회계팀의 임시 계약직 파견 전부 종료시켜. 사유는 아우라그룹의 경영 합리화 조치로 하고 김민지 씨에게 가장 먼저 통보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이 짜놓은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향한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일하던 위장회사 누리테크의 작은 사무실. 부장이 서연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부장 역시 아우라그룹의 사람이었고 지금부터 벌어질 상황은 모두 각본에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김민지 씨,
정말 미안하게 됐네. 본사인 아우라 그룹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와서 말이야. 우리 부서의 비정규직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일해줬으면 하네. 그는 서연에게 위로금을 담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는 얇았고 그 안에는 법정 최저 퇴직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한 비정규직 사원의 비참한 해고라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소품이었다. 네, 갑자기요? 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몇 개 되지 않는 개인 물품들을 작은 종이 상자에 담았다. 낡은 머그컵, 펜 몇 자루, 그리고 가족 사진인 척 놓아두었던 액자.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터덜터덜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아우라 타워는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자신이 내린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 직장을 잃었다.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마지막 단계를 향한 차가운 결의만이 그녀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는 어김없이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지훈과 박 여사는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서연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손에 든 종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가 바닥에 닿는 쿵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온전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과자를 씹던 박 여사의 입이 그대로 멈췄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정적을 깬 것은 지훈의 폭발적인 고함이었다. 뭐 찰려 지금 장난해. 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무능해. 내가 이제 곧 아우라에 입사해서 훨훨 날아오를 판에. 그깟 하청업체에서 찰려서 내 발목을 잡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일부러 사고 친 거지. 그의 반응에 동정심이나 위로는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이기적인 분노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실직을 자신의 이미지와 성공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박 여사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이 쓸모없는 것,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같이 복 없는 애는 어딜 가나 쫓겨나게 되어 있다고. 이제 어쩔 거야? 우리 귀한 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누가 이 집 생활비를 댈 거냐고. 네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내 남편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들의 비난은 논리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순수한 악의의 분출이었다. 바로 어제까지 그들이 무시하던 서연의 쥐꼬리만 한 월급이 사실은 이 집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은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렸다. 현실이 그들의 발밑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지훈의 취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 밀린 공과금, 그리고 그들이 서연의 카드로 긁어댄 할부금들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돈줄이 끊긴 것이다. 서연은 그들의 독서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어떡하죠? 우리 정말 아무 돈도 없는데. 그녀의 나지막한 말은 그들이 애써 외면하던 끔찍한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과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완충제를 스스로 제거해버렸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우라의 임원이 되어 고급 차를 몰고
명품 시계를 차고 친구들 앞에서 뽐내는 상상.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당장 내일 먹을 밥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만이 남았다. 그는 감옥에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박지훈인데.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재수 없는 것을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불과 몇 분 전까지 오만한 꿈으로 가득 차 있던 집은 이제 공포와 분노, 절망이 뒤섞인 압력솥으로 변해버렸다. 마지막 안전핀이 뽑혔다. 이제 이 위태로운 공간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연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강서연이 해고당한 지 며칠이 흘렀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장마철의 눅눅한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돈이 완전히 떨어지자 지훈과 박 여사의 망상은 처절한 현실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대화는 사라졌고 오직 깊은 한숨과 서로를 향한 짜증 섞인 눈빛만이 오갈 뿐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지훈은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아우라 측의 느린 일 처리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던져야 할 때였다. 그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PC방으로 달려가 김동현 과장에게 최후 통첩과도 같은 메일을 보냈다. 김 과장님, 저 박지훈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주지 않으신다면 아우라 측에서는 제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타이탄 인더스트리에서는 저와의 만남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허세이자 가장 어리석은 자충수였다. 아우라 타워. 서연은 최 비서가 건넨 태블릿으로 지훈의 메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고 역동적이었다. 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박지훈이라는 존재는 먼지 한 톨보다도 미미했다. 하지만 그 먼지가 곧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일면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최 비서, 이제 답장을 보내. 인사팀이 아니라. 법무팀의 공식 서한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아우라그룹 법무팀의 이름으로 작성된 차갑고 날카로운 단어들로 가득 찬 공식 서한이 박지훈의 메일함으로 발송되었다. 메일을 받은 지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것을 열었다. 그는 당연히 채용 제안서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끔찍한 내용이었다. 박지훈 귀하께 본 법무법인은 아우라그룹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의 사실을 통보합니다. 귀하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당사 임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기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부정한 채용을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사를 협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 및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귀하와 김동현 과장의 모든 대화 내용은 증거 자료로 확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서한을 수신하는 즉시 당사에 대한 모든 연락 및 접근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만일 본 경고를 무시하고 유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당사는 산업 스파이 미수,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즉각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메일의 마지막 줄까지 읽은 지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자신은 똑똑한 협상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냥 범죄자였다. 취업은커녕 이제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박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
카드 연체금을 알리는 자동 메시지,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은행의 전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지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꼴을 본 박 여사가 무슨 일이냐며 다그쳐 물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띄운 메일 내용을 보여주었다. 박 여사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극심한 공포와 분노는 가장 손쉬운 희생양, 바로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것.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네가 옛날 회사에다 우리 아들 흉을 봐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거지. 박 여사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지우는 그 말을 덥석 물었다. 맞아, 너 때문이야. 네가 질투한 거지. 내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네가 뒤에서 다 고자질한 거 아니야? 이 쓸모없는 인간. 그들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때 마침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에도 그녀의 표정은 동요가 없었다. 그 평온한 얼굴이 지훈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지훈은 괴성을 지르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벽에 힘껏 내던졌다. 의자는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을 흩뿌렸다. 그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컵과 접시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에게 달려들듯 다가섰다. 그녀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서서 그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가 너한테 갚아줄 거야. 반드시. 네가 오늘 나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침이 서연의 얼굴에 튀었다. 폭발적인 분노와 위협 속에서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발악하는 짐승을 관찰하듯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지훈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의 분노가 그녀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한바탕 광란이 휩쓸고 지나간 후 집안은 폐허처럼 변했다. 지우는 지친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박 여사는 구석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연만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가 그들의 울음소리 위로 선명하게 울렸다. 방 안에 들어온 서연은 비로소 가늘고 긴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데이터 수집이 끝났다. 짐승의 본성은 압박 아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다. 그녀는 보안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구출팀을 준비시켜.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박지훈의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 같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의자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절망은 공기처럼 무겁게 집안을 짓눌렀다. 박지훈과 박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퀭했고 얼굴에는 패배감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돈도, 희망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였다. 그들은 가끔씩 방에서 나오는 서연을 향해 독이 가득한 시선을 쏘아붙였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를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그 시각, 도시의 심장부 아우라 타워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강서연의 오른팔, 최 비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 팀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지시를 받는 법무팀은 밤새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박지훈을 상대로 한 완벽한 법적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이혼 소송 서류. 그가 서연의 명의로 저지른 사기 대출과 재산 탕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그리고 산업 스파이 미수 및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장까지 녹취록,
영상 파일,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반론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그룹의 최고 정계 요원으로 구성된 보안팀은 구출 작전을 위한 최종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마지막 무대에서 강서연 회장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모든 동선과 돌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점검을 마친 상태였다. 자산관리팀 역시 모든 준비를 끝냈다. 박지훈이 유일하게 접근 가능했던 공동생활비 계좌는 동결될 예정이었고, 그가 살고 있는 허름한 임대 아파트, 사실은 서연의 유령회사 소유인의 강제 퇴거 명령서도 발부되었다. 박지훈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것은 연민이나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데이터 수집이자 심리학적 호기심이었다. 그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소파에 시체처럼 파묻혀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옆에 있던 박 여사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서연은 감정이 배제된,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문진하듯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좀 해요. 지훈은 대답 없이 그녀를 노려보기만 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 수입은 없어요. 당신이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때문에 우린 빚더미에 앉았고 이 집에서도 곧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지훈 씨, 이 모든 일에 당신 잘못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후회되는 건 없나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말은 없어요.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지훈의 비뚤어진 자존심과 비겁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차분한 질문을 나약함의 표시 혹은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제보다 더 격앙된, 그러나 이제는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잘못이라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아내였다면, 나를 더 잘 내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네가 이 집에 불행을 끌고 들어온 거라고. 내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거.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단 한 톨의 자기 반성도 없었다. 모든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남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박 여사가 아들의 편을 들며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 그저 야망이 컸을 뿐이야. 그런 내 아들의 발목을 잡고. 뒤에서 칼을 꽂은 건 바로 너야. 이 악마 같은 것. 서연은 그들의 마지막 증오 섞인 독설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마지막 대답이었다. 데이터 수집 완료. 이곳에는 구원의 여지가 없었다.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버린 인간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고 모든 것을 끝내는 몸짓이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그녀의 나지막한 대답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것은 패배한 아내의 체념이 아니었다. 모든 증언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 판사의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에 지훈과 박 여사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불안한 기분에 휩싸였다. 방으로 들어온 서연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모든 배우는 제자리에 섰다. 이제 관객법과 심판 이 입장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보안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최 비서, 시간이 됐어. 이제. 무대의 막을 내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것은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의 피날레, 즉 폭발적인 진실의 공개와 무자비한 심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진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렸다. 현관문에는 법원의 이름으로 발부된 차가운 퇴거 명령서가 붙었다. 집주인 서연의 유령회사, 이 밀린 월세를 이유로 제기한 명도 소송의 결과였다. 설상가상으로 전기와 가스마저 끊겨버렸다. 집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침침했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실질적인 파멸의 증거는 박 여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의 성공이라는 허황된 꿈, 최소한의 안락함, 그리고 이웃들에게 허세를 부릴 수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단 한 사람, 강서연이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박 여사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방에서 나오는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 악마 같은 것,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고 집안을 풍비박산냈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손톱으로 서연의 팔을 핥히고 얼굴을 때리려고 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발악하는 늙은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수집해야 할 마지막 데이터, 즉 그들의 폭력성이었다.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지우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그의 경악은 아내를 걱정해서도 어머니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도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미친 노파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 폭행까지 저지르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그의 분노는 어머니를 향했다. 어머니의 폭력이 자신의 마지막 퇴로마저 막아버릴 것이라는 이기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그만해! 엄마 그만하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광기에 휩싸인 박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에게 매달려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서연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망할 늙은이가 그만하랬잖아.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매달려 있는 박 여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 있는 힘껏 밀쳐버렸다. 아게!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다. 그녀의 몸은 부서진 의자 파편 위로 맥없이 쓰러졌고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옆구리를 부딪혔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다 망쳐놓고 있어. 그는 서연을 변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장애물을 치워버린 것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였다. 서연이 이 이야기의 제목으로 삼았던 바로 그 장면. 시어머니를 때리는 남편. 그의 도덕적 파탄은 이 행위로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띠리릭 하고 울렸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은 최 비서였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이 지옥 같은 집안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처럼 그들은 침착하고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 여사와 그런 그녀를 증오의 찬 눈으로 내려다보는 박지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음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강서연. 외부인들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누구야? 당신들 여긴 개인 사유지야. 당장 나가. 지훈이 마지막 남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최 비서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낡고 해진 코트를 벗겨주었다. 코트 안에 입고 있던 것은 심플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실크 블라우스였다. 초라한 안에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집안의 공기 중에서 터져나갔다. 지훈과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단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연과 최 비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지난 1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무기력과 순종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 아우라그룹의 냉철한 지배자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비참한 두 인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낭낭하게 집안의 침묵을 갈랐다. 연극은 끝났어. 박지훈 씨.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훌륭하게 악역 오디션에 합격했고 그때 여성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지훈 씨, 저는 아우라그룹의 법무자문 차민서 변호사입니다. 이 서류는 귀에 대한 이혼 소송장, 손해배상 청구서, 그리고 산업 스파이 미수 및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지훈과 박 여사의 눈이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난하고 무능한 며느리, 그녀의 진짜 정체,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가 지옥의 형상을 하고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은 더 이상 초라한 며느리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동경하고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대 기업, 아우라그룹의 무시무시한 힘 전체와 마주하고 있었다. 박지훈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와 눈앞의 서류 뭉치는 그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서연에게 매달렸다. 서연아,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해잖아. 그렇지, 장난치는 거지. 응!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고 여보라는 단어는 역겹게 들렸다. 서연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 싸늘한 눈빛 앞에서 지훈은 자신의 마지막 발버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았다. 한편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정체라는 이중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박 여사는 내 아들, 회장님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다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해 버렸다. 모든 상황은 강서연의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었다. 최 비서의 신호를 받은 보안팀 요원 한 명이 기절한 박 여사를 응급 처치했고 다른 한 명은 박지훈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민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혼 사유, 재산 분할 그가 받을 몫은 0원이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형사고소 절차까지. 지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뿐이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박 여사를 폭행한 혐의 가정폭력으로 박지훈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갔다. 서연은 자신의 집이 아수라장이 되는 모든 과정을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를 감상하듯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침내 지훈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고 구급차가 박 여사를 싣고 떠나자 그녀는 최 비서에게 말했다. 여긴 정리해줘.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자신이 지난 1년간 연기했던 무대를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아파트 밖에는 그녀를 위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채 오르는 순간
강서연은 다시 아우라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모든 일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처리되었다. 박지훈의 삶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가정폭력 혐의는 기절했던 박 여사가 깨어나 아들을 위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서연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그에게 반박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서연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들 그의 외도, 도박, 사기 대출, 그리고 공갈 협박, 미수 녹취록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당했고 서연의 명의로 진 빚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다. 아우라그룹이 제기한 형사고소는 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재계서열 5위 그룹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협박하려 한 인물. 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그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는 갈 곳도 돈도 받아줄 사람도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어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박 여사의 말로 역시 비참했다. 아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충격과 평생 무시했던 며느리가 하늘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아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친척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녀는 결국 허름한 단칸방에서 망가져버린 아들을 원망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이 그녀 자신의 현실이 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강서연은 자신의 왕국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와의 경영권 분쟁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녀가 예측한 대로 타이탄의 생명줄이었던 에르메스 테크를 아우라그룹이 인수하자 타이탄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타이탄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M&A를 포기했으며 이 사건으로 강서연 회장의 이름은 재계에 다시 한번 각인되었다. 그녀는 선대 회장의 그림자에 가려진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대담하고 냉혹한 전략가임을 증명해 보였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 아우라타워 회장실. 서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간 내린 커피를 건넸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는 최근 일용직 노동 현장을 전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연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흥도 실려 있지 않았다. 복수의 기쁨도 승리의 희열도 아니었다. 그저 끝내야 할 일을 끝냈다는 담담한 뿐이었다.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서연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후회? 아니. 지난 3년은 실패한 투자였지만 아주 값비싼 데이터를 얻은 시간이었어. 인간의 나약함, 탐욕, 그리고 배신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지.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연극은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약점을 모두 태워버렸어. 그러니 후회할 이유가 없지.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라는 불확실한 감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이끌어야 하는 여왕이었고 여왕에게는 감상보다 냉철한 판단이 더 중요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강서연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오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강하고 완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다음 날 새벽,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강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서서 도시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은 마치 그녀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유독했던 과거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어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우라그룹의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증명해낸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여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고 장엄한 완전한 자유와 고독에서 오는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왕이 새로운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